저는 뭐 직장은 저기 교사예요. 고등학교 교사고요. 어, 아이 둘 있고 7살, 3살이고요. 아내랑 아내도 같이 부부 교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입력해 주신 걸로는 부부 네, 합산 한 800만 원 정도 수입 있으시고 월 네, 지출이 700만 원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퇴사 후에는 한 580 정도 쓰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이 이 8천만 원이 어떤 것들이죠? 작가님 통해서 연금이랑 IRP 연금저축, 하고 있고요. IRP, 네. 제 거, 아내 거 일단 합산해서 계산해 봤어요. 네네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제가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예.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볼 건데요. 결과 보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뭐 83년생 정도 되시나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러시고 남자분이시고 예. 지금 현재 수입이 뭐 한 900, 지출이 700. 이 지출이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가계부도 제가 월마다 쓰고 있어요.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예, 아유, 뭐, 작가님 책이랑 강의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거는 일단, 뭐, 아이 일단 뭐, 이제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대출금 이런 것도 있나요? 예, 대출 상환도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40세 남자분이시고, 기대 연명이 네, 82세 정도 나오세요. 네, 통계적으로. 네, 그러면 60세 은퇴하시면 저축 가능 기간 20년 있으신 거고, 은퇴 네, 후에 한 22년, 이제 요때 모은 걸로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고, 네, 은퇴 후 월 생활비 580만 원을 목표로 하면, 요게 60세 되는 시점에는 880 정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82세 되는 시점에는 한 1,400만 원 정도 되세요. 네, 네. 그리고 현재 800만 원 있으시고 이 오른쪽에 DBDC 적어 놓은 거는 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를 이제 사례로 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제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 체계가 달라서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고 뭐 대략적으로만 이제 보는 거고 지금 근로하신 지 직장에 다니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제 14년 정도 됐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근속 기간이랑 퇴직금이 이제 같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게 나오고, 네, 이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계산되는 모든 거는 인플레이션을 한 2.1% 정도라고 가정을 했어요. 과거 네, 23년간 인플레이션이 그렇고요. 그리고 예금을 할 경우는 이제 예금을 할 경우는 3.3% 과거 금리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했고 투자를 할 네, 경우에는 8%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지금 밑에 보시면 은퇴 후 생활비 총액이라는 항목 보이시죠? 네, 네, 이게 뭐냐면 580만 원을 이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60세부터 82세까지 쓸 때 그 돈을 합한 거예요. 네, 그 29억이 필요하신 거로 나오는 네, 거고요. 그 돈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 19억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예금도 이자는 나오니까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금형으로 했을 때 일단은 오른쪽에 이 DB 항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퇴직금을 이제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퇴직금이 DB로 그냥 굴러간다. 급여 네, 상승분만큼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네, 했을 때 나머지 자금, 즉 현재 있는 금융자산 8천만 원도 예금으로 굴리고 추가 저축 금액을 예금으로 할 때 필요한 자금이 한 달에 307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이 8천만 원도 투자를 하고 추가 저축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8%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49만 원, 네, 한 달에 49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노후 자금 준비가 마련이 된다라는 계산이에요. 네,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초록색 점선 같은 경우가 예금으로만 노후 준비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한 네, 달에 300만 원씩 예금을 하고 60세까지 이제 예금을 쭉 하고 나서 60세 시점에는 뭐 퇴직금 같은 걸 받을 수 있고 일반 직장인 경우에는 뭐 공무원 연금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한 21억 정도를 퇴직 시점에 마련을 하고 3%짜리 예금으로 계속 굴릴 때 이렇게 이제 자금이 소진되게끔 이제 계산이 된 거거든요. 이 밑에 있는 주황색 네, 선이 은퇴 후 생활비예요. 물가만큼 점점 늘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이 두 번째 DB 기반에 투자를 할 때 약 49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노후 자금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 급여 인상률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계산을 할 수는 없어서 급여 인상률을 우리나라 20년치 통계를 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근데 어떤 네, 분들은 되게 많이 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더 안 오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그냥 통계에 기반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 네, 정도 결과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축 가능 금액이 한 200만 원 있으시니까 50만 원? 최소한 50 정도는 투자로 운영을 하시면 요런 은퇴 후 생활비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나오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괜찮은 결과인가요, 이 정도면? 글쎄요, 뭐 제가, 예, 솔직히 더 많이 투자라고 해야 하나? 그 작가님 말씀하신 그 IRP 연금저축 다 넣고 있어요. 네, 한, 글쎄요, 지금 나오는 49만보다 훨씬 더 많게는 넣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자산 배분 전략으로 제 네, 거, 아내 거, 이제 뭐 ISA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먼저니까 네, 그걸로 일단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3,600까지 좀 최대한 채우려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네. 어, 지금 이 700만 원에 네, 그 연금에 넣는 저축하는 네.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요. 아, 그렇진 않으세요? 그게, 예, 음, 저 소비 금액에는 이제 뭐 대출 상환도 있지만, 뭐, 그, 그쵸, 예, 그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 이상을 일단 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쪼들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네, 과도하게 좀 네, 네, 투자금을 넣다 보니까. 네. 근데, 시뮬레이션 보니까 예, 50 정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 최소한, 최소한 50 이상이라는 네, 네.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 금액이 크지 않게 나온 거는 두 분 모두 60세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 은퇴 후의 기간이 짧거든요. 음, 22년? 그래서 이제 네, 좀 더 그렇게 나온 거고, 사실 이제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뭐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저 아이들이 어리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무래도 사교육 안 시킬 순 없고, 그렇죠. 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갈 거라서 지금 최대한 많이 넣으셔야 돼요. 일단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두 분 합산 900, 900이잖아요. 네, 그러면 1800이니까 그거는 최소한 네,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세액공제 뭐 한 300만 원 가까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가급적이면 재투자하시고, 네, 네, 그러시는 게 좋고, 뭐 저축을 얼마나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일단 예금으로는 답이 없으니 투자를 하자가 일단 1번이고요. 네, 투자를 했을 때는 뭐 최소한 이 정도를 하면 뭐 가능한 노후 설계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급적 많이 해두는 게 좋다. 지금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가 안 늘어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쪼들리잖아요.
쪼들리기 예. 때문에 돈을 쓸 때, 좀 절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나마, 작가님 막 행동장치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 아내를 설득은 안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가 좀 제 돈이 걸리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그걸 좀 해서 참 감사하게 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마통으로 이렇게 확 넣으시나요? 올해는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저축하는 금액 200인데 더 과하게 넣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통장에요? 네네. 예, 그렇죠. 제 통장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면 이제 아내가 좀 지출을 좀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쵸. 예, 아무 말도 그, 안 했는데 네. 이렇다 하니까 조금씩 절제를 하는 모습이 진짜 조금 작가님 말씀대로 조금 장치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얘기, 뭐,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 넣어요.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네. 그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상태로 이렇게 지내야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금리 그 이자를 내는 상황 아닌가요? 계속 그쵸. 이제 1년, 내죠. 12개월간. 그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월마다 이렇게 조금씩 먼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소비를 하려 하는데 네. 이게 뭐 이제 900이면 뭐 600, 300이니까 600 뭐 연금저축에 뭐 50씩 넣고 IRP는 뭐 따로 하더라도 이렇게 15씩 뭐 이렇게 먼저 넣은 다음에 소비를 절제하는 건 어떤지 연초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 대출 금리 이자에 대한 건 또 손해가 아닌가요? 마통 이자 금리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 6% 정도 되는 것 같던데, 6% 네. 정도? 그쵸. 그 정도 예, 되실 예, 거예요. 뭐 예, 직장마다 다르니까, 예, 신용마다. 예, 예, 그래서 6% 이자인데, 6%로 대출 받아가지고, 네, 투자, 자산배분 투자해서 6% 수익 나면 네, 쌤쌤이죠. 그렇죠. 네, 6% 정도 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 쌤쌤인 것보다는 그냥 제 월마다 이렇게 투자금을 넣는 거는 어떤 단점이 너, 있을까요? 월마다 넣는 것도 좋은데, 네, 월마다 꼭 넣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가 생길 수 있죠. 네, 항상 돈 쓸 일은 생기니까. 집에 무슨, 네, 뭐, 이제 양가에 뭐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예, 뭐 아이들 관련이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축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든요. 네, 보통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는 미루진 않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영순위로 나가게끔 이제 해놓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장치이고, 음, 그리고 마통에 이게 매달 마이너스 통장 갚는 거잖아요, 결국. 네, 네, 매달 갚으면 이게 약간 당연히 마이너스 막 몇백 찍혀 있는데 음, 막 돈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집에서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몇백 정도 쓸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얼마 전에 PC 바꿨는데 뭐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하려니까 한 2, 300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바꾸려고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잔고가 마이너스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음, 고민하다가 당근으로 샀어요. 당근으로. 한 음, 30만 원이니까 네, 가능하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네. 그런 식의 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수시로 뭐 수십만 원에서 뭐 100단위 넘어간 돈을 쓸 일이 생기니까 그게 1년 내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면 조금 조절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해라 저는 이게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이 경우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 몇 년 해보셨으면 이제 느끼셨겠지만 계좌에 잔고가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연금 계좌에. 네, 네, 아내분 계좌에도 쌓이고 내 계좌에도 쌓이고. 음, 그러면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 돈이 다 어디 갔냐 이러 왜 맨날 마이너스라고 하냐 돈이 다 어디 갔냐 음,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죠. 당신 계좌 잔고를 확인해 봐라. 네. 그리고 저도 제 계좌 잔고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쌓아놨다. 뭐 돈을 굴려서 수익 나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쌓인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소비를 계속 미루는 거죠, 뒤로.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집 살 때 대출 받 거주용 집 구매를 할 때 대출 받는 것도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집이란 게 원래 내 게 아니잖아요. 은행 반, 내 거 네, 반, 뭐 이런 식이고 정부도 한 10%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쵸.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 학교 가기 전 네까지는 최대한 넣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작가님 책 다 읽어봤는데, 혹시 네. 추가로 뭐, 금융 좀 공부를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파이스나 그런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금융 쪽을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아, 네네. 그런 게 어, 있을까요? 어떤 서적이나 뭐 어떤 걸 참고할 자료가 있을까요? 금융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요. 예, 금융, 뭐, 투자 방법 이런 것들, 네네네. 어떻게 어, 공부하시는지. 그 질문은 저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어, 많이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책을 읽다 보면, 나랑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 작가가 말하는 거 나랑 맞다. 내가 잘 이해가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분야의 책을 계속 읽는 것.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부자빠 가난아빠 같은 종류의 책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경제 경영서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하시는 것보단 경제나 경영서를 보시는 것보다 그냥 재테크에 특화되어 있는 책을 보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현상이 내가 당장 필요한 그러니까 이코노미하고 파이낸스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금융에 관련된 책을 보시는 게 좀 더 와닿으실 수 있고 써먹을 것도 많고 책을 보다가 그럴싸한데 도대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는 이제 책이 있으면 그건 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저자가 추천하는 책 혹은 저자의 다른 책 읽다 보면 이게 약간 고구마 그거 올라오듯이 연결되거든요. 음, 그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많이 넓게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개독을 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처음 투자를 공부할 때는 가치 투자도 공부했었고 기술적 분석 당연히 공부를 했었고 그- 이제 뭐 되게 잡다하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 같은 책은 이제 워낙 그 뭐 버핏을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니까 잘 못하겠는 거예요. 재무제표 분석하는 것도 공부를 해봤는데, 음, 아, 이게 뭔가 딱 뚜렷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책을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고, 거기 보면 공식 같은 게 나오거든요. 뭐 이평선이 어쩌고 이런 거 계산하는 걸. 그래서 엑셀에 펴놓고 네, 주가를 쫙 그려놓고 그걸 해봤어요, 직접. 해봤는데 안 맞는 구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책을 이제 몇 권 뭐 읽다가 아, 이거 도저히 뭐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고 그리고 막 인터넷 방송도 보고 그때는 유튜브는 없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증권 방송도 보고.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을 이제 또 알게 됐는데 자산 배분은 이게 되게 이제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론이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이론인데 실천하냐 마냐의 문제인 거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나온 지 5년밖에 안 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된 것들이고 뭐 한국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되고 다른 나라에서 적용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좋고 그리고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도 연구할 분야가 되게 많긴 한데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요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굴리고 있고 그래서 금융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추천 서적을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잡히는 대로 계속 읽어본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책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영상들은 휘발적이어서 뭐 그 사람이 뭔가를 이제 할 얘기가 있다면 책을 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전망이나 예측을 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3년, 5년 전에 쓴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결과가 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이제 이번에 낸 책에 나온 내용을 긴가민가 싶거든요. 말은 네. 그럴싸한데 긴가민가 싶을 때 이 사람이 전에 쓴 책을 보는 거죠. 음, 그러면 어 이거 5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사람이 말한 10개 중에 한 3개는 맞았지만 7개는 틀렸네? 그러면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풀어냈던 것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도 어떤 함정들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학습이 되는 네, 그런 게 있어서 가끔 저는 이제 전망하는 거를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볼 때 그냥 현 시점에서 저 사람이 말한 내러티브는 정말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한데 뭐 실제로는 이제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했던 전망들 자료들이 있으면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고 무슨 제가 가끔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무슨 골드만삭스의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전망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해봐야 인터넷에 그 몇 년 전 거부터 쫙 나오거든요. 네. 네, 유명한 사람들은 나와요. 그 다 한국어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미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이 사람 전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제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뭐 그렇게 잘 맞추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막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죠. 네. 네. 굳이 뭐 금융 전문 대학원을 간다거나 사실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그 난이도나 비용에 비해서 뭐 흥미가 있으면 해도 되죠. 흥미가 있으면. 네.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진짜 한번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 도대체 쟤네는 무슨 공부를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 이제 해보실 수 있는데 그게 정식으로 다니시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드니까 온라인에 무료로 하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 작가님이 그 자산배분 저도 이제 관심 있게 공부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 설명을 이제 아내한테 해보니까 아내가 물론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는 말이 이거 그냥 뭐 예적금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나누어서 하니까 자산고에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좀 자산을 쌓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는 이제 하는 말이 예적금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가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이제 집들을 많이 보유하니까 저희도 자가 하나 있지만은 그 외가 없으니까 이제 투자용으로 좀 더 두 채, 세 채 더 보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때 뭐랄까 제가 좀 설득할 그런 근거가 좀 빈약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이것도 제 작가님 책을 소개해주고 했지만 읽어도 글쎄 그렇게 뭔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고 아직도 여전히 생각들이 많이 부동산에 쓸려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뭐 부동산이 좋냐 나쁘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하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고 부동산을 해도 좋은데 저는 부동산이 어려운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리스크를 네, 정확히 이해하고 리스크를 감내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이제 재작년 시장을 겪었으니까 이제 갭투자했던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장을 봤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가 직장 생활 하던 기간에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보면 이제 포모 현상 때문에 이제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잘못 들어가면 엄청나게 물리기도 하거든요, 부동산이.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고 그때도 엄청난 부동산 상승기였어요. 네, 부동산 가격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2002년, 3년 그때도 이제 2000년 IT 버블이 꺼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 풀었어요. 네, 그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신흥국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고 또 하나가 부동산.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마찬가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서 뭐 2007년, 8년 고점 찍고 미국 이제 서프라임 사태 이게 부동산 담보부 채권들이잖아요. 네, 거기서 시작된 파생 상품 뭐 이런 것들이 팡 터지면서 이제 거품이 꺼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은행의 동기 커플이었어요. 그 연봉을 꽤 받잖아요. 네, 2002년에 입사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 봤어요. 네, 그리고 그 동기가 2007년에 이제 아파트를 샀죠. 5억 5천인가? 어디 네, 사고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가격이 빠졌죠. 한 3억 네. 5천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이후로 쭉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예,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산 가격이 2017년 넘어서 회복됐어요. 물가 상승률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명목 가격 기준으로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0 언더워터 기간이 길었네요, 좀. 아, 네, 그러니까 언더워터 피리어드가 되게 긴 게임이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죠. 네, 그리고 최대 낙폭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35% 정도 되는 건데 일단 회복 안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단 1%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플러스 전환할 때까지 그렇죠. 되게 네,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네, 부동산 공부를 해서 하면 되죠. 당연히. 그 이제 지금 활동하는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통 15, 16, 17, 18, 19 이때 돈 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레코드가 10년 이상 되신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뭐 이렇게 전 설파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상승장에만 맞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하락장일 때 어떻게 할 거냐, 횡보장일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보통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레버리지가 크지 않으면, 특 갭 투자 갭이 이제 많지 않으면 버티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거주인 집은 버티기가 그냥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20년, 30년 지나니까 당연히 돈 벌었죠. 그건 뭐 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근데 갭으로 들어갔거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꼈거나 했을 때는 이 견뎌야 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내가 10억짜리 집에 1억 갭 투자로 만약에 들어갔으면 집값이 9억만 돼도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100% 네,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손실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입자 찾아오죠. 그러면 이제 더 대출을 더 받아서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을 또 계속 이자 내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리스크, 심리적인 고통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기간을 길게 보면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 물론 이제 대출을 끼고 레버리지 끼니까 뭐 10%가 넘어가겠죠. 네, 근데 이제 뭐 100% 벌었다 이런 거는 사실 상승기에 이렇게 잘 잡은 거잖아요. 네, 네, 상승기에 갭 투자해가지고 100%번 거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근데 주식에도 많잖아요. 100%번 거는. 음, 네, 주식하시는 뭐 에코프로 샀으면 뭐 몇백 프로 벌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갭으로 들어가서 확 버는 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는 급등주 찾기 하는 거랑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급등주는 사실 100만 원만 넣고 100만 원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제 너무 레버리지 크게 갭 투자 같은 걸 했을 때는 나중에 딱 물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21년 말 정도부터 해서 아파트 가격 훅 떨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 다 문제 생겨서 이제 머리 아픈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리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 얘기를 저한테 묻지도 않았지만 네, 이런 얘기 해도 이제 귀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주변에 다 뭐 몇 년 전에 사가지고 돈 번 애 천국이고 천지고 막 청약해가지고 뭐 몇 억 벌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많이 오르면 항상 꺼지게 돼 있는 거고 또 많이 꺼지면 다시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서 항상 얼마나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언더워터 피리어드도 봐야겠죠. 이게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고 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 혹은 내 금융 사정이 그걸 허락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되면 좋은 물건 찾아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뭐 그거야 좋죠. 좋은데 그건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 고르면 사실 이제 뭐 예, 다 해결이 되는 거라서. 근데 부동산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투자용으로 하나 더 가져가는 건 전 반대하지 않고 근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투자용 부동산에 넣는다. 그건 반대해요. 네. 분명히 거의 몰빵이랑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제대로 공부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닐 거고.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네. 질문 드리면, 뭐, 블로그에서 글을 보긴 봤지만,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교사니까 어떻게 버티고 버티면 최대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이후에 한 20년 이상은 또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작가님은 그래도 워낙 많이 활동하셔서, 지금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아니시죠? 지금 퇴사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은퇴 계획 이런 걸 설정할 때 어떤 걸 좀 고민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말씀드리면 저는 은퇴한 게 아니고요. 네. 일하고 있어요. 계속 책 쓰고, 네, 네. 강의도 하고 막 일하고 네, 있고요. 저는 뭐 네, 일하는 게 그렇게 아직까지는 괜찮고 재미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일을 할 생각이고, 네. 어, 이제,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은퇴가 현 직장에서 딱 관두고 돈 벌지 않는 생활, 돈 안 벌어도 노는 되는 뭐 생활, 네. 자유롭게 노는 사는 생활, 네, 생활이라고 하면 지금 저축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60세까지 일하시면 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가능하실 것 같고 그 여기 계산한 거는 직영연금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 연금 받으시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여유로우실 거고 네, 그럼 그때 가서 뭘 할 거냐는 사실은 은퇴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맞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제가 본 책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신이 은퇴 후에 할 일이 뭔지는 당신이 주말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버는 건 전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이라도. 네, 네. 뭐 삶의 활력소가 되니까. 근데 그렇죠. 뭘 할 거냐 있어서 보통은 이제 남들 다 하는 거 하잖아요. 치킨집 하든지 커피숍 차리든지.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그게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만약에 뭐 이렇게 본인의 취미 뭐 이런 걸 좀 찾아봐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퇴사하고 나서는 찾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최소 5년 전, 10년 전에 해서 해보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뭐 주말 농장 해보는 거죠. 좀 규모 있게 조금씩 키워가지고 해봤는데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제 스탑하고 좀 다른 것도 트라이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자격증을 따든지 그리고 사람들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 인맥은 사실 회사 끝나면 거의 그냥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동네 커뮤니티가 친구도 생기고 네, 근데 이제 계속 바깥 활동만 하면 퇴사하는 순간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
뭐 저희 동네에 친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렇지. 그래서 좀, 좀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퇴사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인간관계에 되게 신경 쓰라고 하는데 그 직장 내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건 진짜 다 사라지는 거라서 네, 그렇죠. 99%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드냐면 취미? 음, 아니면 관심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60세 넘어서 탁 만들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5년, 10년 전부터 뭔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주말에 공부하고 책 읽고 책 쓰고 한 게 현재 이제 제가 있는 그게 된 거잖아요. 음, 네, 그게 뭐 결과론적이에요. 저희가 뭘 알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뭐 블로그에 글 쓰고 하다 보니까 책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일시적 퇴직 상태에서인데 어, 뭐 똑같이 계속 책 쓰고 뭐 블로그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지금은 아니고 뭐 좀 더 나중에는 뭐 탁구나 이런 거 동네 동호회를 가입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동네 뭐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실 친구가 예, 필요하긴 할 것 같고 계속 와이프를 따라다닐 순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최소 5년 전, 10년 전? 네. 부터는 회사 일보다는 이제 나의 어떤 그 회사가 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주말 시간 이용해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제 은퇴 후의 활동이 엄청 여유로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도 봉사를 뭐 열심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를 봉사라는 건 이제 돈을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 가서 기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환영하지 않을까요?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정심이라도 사주고, 그렇죠. 네, 큰 돈을 기부하지 못하지만, 네. 네,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마찬가지 뭐 취미 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뭐 한 달에 연금이든 연금성으로 노 생활비를 계속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이제 기부나 아니면 사실 돈 쓰면 이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급처럼 나올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더 계속 책 궁금하신 건 쓰실 없으세요? 거, 책도 쓰실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그게 네. 뭐랄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네, 네.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이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면 되게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하는 꼰대처럼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뭐 저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금 아까도 뭐 비주얼 베이직 조금 이제 보여주셨는데, 조금 관심이 있긴 해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근데 글쎄요, 뭐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실 책에는 좀 그런 백테스팅이나 이제 뭐 좀 그 프로그래밍 좀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이런 아재들을 위한, 뭐랄까, 할까,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런 쪽도 좀 다뤄주시면, 약간의 강의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백테스팅 이런 과정도 물론 있지만, 책으로 또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또 계속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책이라는 건. 강의는 좀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책도 좀 써주시면, 저도 좀, 아, 공부하는 중이라서요. 막 파이썬이나 이런 것 좀 막 관심이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뭐 그런 거 이제 배우면서 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비주얼 베이직 거의 10년 만에 만져봤는데,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좀 시뮬레이션 돌리느라 그래서 간만에 또 재미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글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 블로그 가겠습니다.